네, 안녕하세요. 신차설계 오수성입니다. 오늘은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지프에서 선보인 픽업 트럭이고요. 전장이 5.6m를 넘는 상당히 거대한 트럭이고, 픽업 트럭이 보통 승용차를 겸할 수 있다, SUV랑 이제 같은 라인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확실하게 SUV와는 다른 상용차에 좀 가까운 완성차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라고 좀 더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프의 그 특성을 잘 담았죠. 이게 글래디에이터가 1960년대에 처음 나왔던 모델인데, 이번에 새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나온 차량이고, 지프의 고유한 디자인을 잘 담고 있는데, 딱 봐도 지프 랭글러구나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인데,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길었나? 랭글러가 이렇게 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긴 트럭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실내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정말 그 지프 고유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번 차량 같은 경우에 지프가 보통 편의 사양이 좀 많이 부족하기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인데, 안드로이드 오토를 적용할 정도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여집니다. 디자인도 레드 앤 블랙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가죽으로 마감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실로 스티치 처리가 돼서 한층 더 고급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앞좌석을 제가 타고 운전하는 그걸로 맞춘 상태인데, 이렇게 상당히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이 위 같은 경우도 손바닥 하나는 들어갈 정도의 헤드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지프 차량들이 다 그런데 원하면은 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분해가 가능한 분들이고, 요 프레임이 이제 분해했을 때 남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문도 뗄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창문은 요 가운데서 요걸로 창문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USB 포트 마련이 되어 있고요. 230V 파워 아울렛도 갖춰서 야외에서 전원을 써야 된다라고 할 때 편히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컵홀더 위치가 조금 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팔걸이에도 컵홀더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트렁크 쪽을 한번 보실까요? 네. 뒤에서 보시면 정말 트럭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자동차 분류에서 트럭으로 처리가 되려면은 요 짐칸 길이가 승객 탑승하는 부분보다는 더 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열과 2열을 합친 거 이상의 공간이 이제 짐칸에 확보가 됐다. 이런 사각형 후미등 같은 경우도 상당히 특이한 모습이고, 견인고리 마련되어 있고요. 열면은 이렇게 짐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깊게 안까지. 상당히 커버가 스크린이 무겁게 되어 있긴 한데, 안까지 쭉 짐칸이 이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 짐을 실어야 된다고 할 때는 충분히 1톤 트럭 가까운 그런 역량을 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적재량은 300kg으로 써 있고, 근데 이 적재량 같은 경우에 제조사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거나 해야겠지만 이 이상도 실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대부분의 픽업 트럭들이 이런 적재량보다 더 많이 싣는 거로 알려져 있죠. 네, 지프에서 내놓은 픽업 트럭 지프 글래디에이터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심을 지나서 아차산으로 가서 한번 간접적으로나마 오프로드 비슷한 인도를 약간은 체험하고 올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 승용차나 세단이나 SUV보다 훨씬 더 이제 시야가 높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트여 있는 시야는 정말 훌륭한데, 일반적인 승용차를 운전했던 분들한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차가 무거운 편이고 그 무게를 커버하기 위해서 1600cc 엔진에 280마력을 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승용차처럼 부드러운 출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 약간 투박한 출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급가속이나 급감속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도심 내에서 운전할 때는 그냥 천천히 안전하게 다니는 게 가장 좋겠다 싶습니다. 이게 급감속이나 급가속 같은 거를 좀 우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이드밀에서 볼 때 차선을 이 차가 꽉 차게 채우고 있거든요. 양쪽 폭이 지금 한 거울에서는 저희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만 남는 거로 나와서 급감속할 때 이제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옆 차선을 넘어갈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뭐 일반 승용차랑 비교하면 뭐 당연히 좀 안 되겠지만은 트럭 대비라고 할 때는 조용하고 출력도 좋고 반응성 자체도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프의 내비게이션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옛날틱한 이런 모양의 내비게이션을 봤던 게 정말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거 확대를 해도 뭐 차선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정말 구형 지도를 탑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더 원활하게 다니기 위해서 핸드폰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USB 포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옥스라던가 USB-C 타입도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프가 안드로이드 오토도 지원이 되는데 저는 안드로이드 오토는 별로 쓰질 않고 있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일반적인 지프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가죽 재질하고 고무 재질, 그리고 플라스틱도 그렇게 강하지 않은 광이 있는 재질로, 무광보다는 약간 더 광택이 있는 느낌인데, 이런 재질들 조합해서 훨씬 더 고급스럽게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주행 측면은 운전하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프 글래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업 트럭이면서도 오프로드를 주행하기에 딱히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성능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3600cc에서 35토크를 내고 사람 무릎 높이 정도까지의 도강, 그 정도 높이의 물은 충분히 쉽게 넘는다고 합니다. 서울 근교에서 오프로드를 체험해 볼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제약이 좀 있다 보니까 간단한 임도 코스만 지금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프로드 주행을 즐겨야 하고 가끔 짐을 실을 일도 있다면은 지프 글래디에이터도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가벼운 임도 체험을 마치고 다시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로드 차량이라고 하면은 도로에서 다니기에는 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쉬운데, 도심 주행에서도 딱히 문제 없는 상당히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주고, 물론 이게 일반 세단이나 이런 차들하고 비교하면은 다소 투박한 모습이 있긴 한데, 차량도 크고 이제 픽업 트럭, 약간 더 트럭에 가까운 그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로드를 주행하다 느낀 건데, 이 차가 이제 한쪽 바퀴가 아래로 쑥 내려갔다 올라오는, 홈이 파여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바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쑥 아래로 들어갔다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도 약간씩 돌아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운전자가 핸들을 잘 잡아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습니다. 도심에서 그래서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 조향 보조 기능이 없다라는 거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쪽 바퀴가 움푹 패였다가 다시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이 약간 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경우에 조향 보조가 있다면 훨씬 더 그런 증상을 덜어낼 수 있겠죠. 조향 보조가 없어서 약간 더 운전자가 잘 핸들을 잡아줘야 된다는 게 약간의 단점이긴 하고요. 개방감이나 이런 거에서는 딱히 아쉬운 게 없고, 내비게이션이 약간 아쉬운 거, 이 내비게이션은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모습을 해놓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픽을 할 시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 차로가 있고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이런 걸 좀 먼저 알려주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불편함은 없습니다. 보기에는 딱히 불편하지 않고, 계기판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인지하기 쉽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프로드 주행할 때 쓰는 기능들인 것 같은데, 오프로드 플러스라는 거 보니까 좀 더 거친 지형에서 조향을 돕는 거겠죠. 근데 오프로드를 자주 다녀보지 않아서 이런 기능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 스틱이 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어 노브가 여기 달려있는데 이건 뭘까? 이건 이제 전륜 구동만 하는, 그리고 사륜 구동으로 오토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따라서 사륜 구동이 되는, 그리고 여기는 사륜 구동으로 아예 돌려주고 중립이고, 여기는 저속에서 높은 토크로 사륜 구동을 가주는, 이런 걸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심 내에서 급가속으로 출발을 할 때 이 전륜 구동보다는 사륜 구동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게 약간의 팁입니다. 평소에는 크게 만지실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도심에서는 전륜 구동으로 충분하고, 오프로드에 나갔을 때는 파트타임 사륜 구동을 만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또 딱히 건드릴 이유가 없는 그런 기능이긴 합니다. 정말 오프로드를 잘 즐기는 분이라면 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을 섭외를 못한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이 차 같은 경우에 앞바퀴랑 뒷바퀴 다 폭스샥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폭스샥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익숙해할 만한 브랜드죠.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서 약간 노면이 울퉁불퉁하다 이럴 때는 상당히 충격을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보통 SUV들은 뒷좌석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제 한번 뒷좌석에 다른 분들을 태우고 주행을 한 적이 있는데, 뒷좌석 승차감이 보통 SUV보다는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서스펜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보니까 뒷좌석에서도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 신차 털기 집 글래디에이터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좀 더 즐기다 가겠습니다.